당분간은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에 상장하고 나서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좀 카카오는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이마트일까요? 신세계일까요? 이마트죠. 이마트.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절대적인 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카카오뱅크 상장. 와, 기관이 이거 얼마였나? 너무 많아서 기관이 청약 자금이 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더라. 2,585조를 쐈다. 이거 엄청난 자금 아니에요? 네, 아니, 맞습니다. 기관 돈 업 때문에 그래도 돈 많네요. 예.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그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을 할 때 이제 공모주청약 그러니까 이번에 수요측을 했는데 이 공모가가 39,000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막 40조 얘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18.5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공모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충분히 우리가 청약했을 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겠구나.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쏠려버렸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 BNK 금융 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 완전히 그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매도 리포트가 주식이 리포트가 나오기도 전에 매도 네, 리포트가 저도 나와버렸어요. 되게 좀 드문 케이스라고 원래 그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엄청 받을 거예요 아마. 근데 24,000원이면 그러니까 공모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9,000원에 공모하는데 목표 주가를 24,000원 했으니 이거는 정말 그냥 사실 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청약들을 많이 하실 거는 같아요. 이미 기관도 했으니까. 근데 그 보고서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 한번 읽어보니까 그 논리가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논리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 분은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그렇죠. 은행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모주 청약에 참여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이라면. 왜냐하면 아니 다른 은행보다 돈을 아직은 많이 못 벌잖아요. 국민은행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월등히 못 벌어요 당연히. 근데 대출도 기업 대출도 못 해요.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은행들은 다 기업 대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 대출 하지만 약간 리스크가 뭐냐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물론 아직 쌓이고는 있지만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검증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뭐 몇십 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뱅크 너네 이거 아직 할 수 있어?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거죠. 우리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토스 은행이 또 이번에 준비하고 예, 있죠. 그것도 밸류를 깎아먹는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으로만 본다면 이게 도대체 KB금융보다 뭐가 매력 있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은행으로 봤을 때는 매력 없다. 그래서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뱅크를 내가 은행으로 보는 분은 굳이 참여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은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행도 맞는데 은행이지.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이 맞죠. 근데 거기에 왜 카카오뱅크가 높은 가치를 받냐면 플랫폼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저는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18.5조입니다. KB금융이 20조가 넘어요. 근데 KB금융이 한 달에 사용하는 그 앱을 사용하시는 그 국민은행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0만 명이 쓴대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1,200만 명 있어요.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친숙하게 쓰면 나중에 노년층이 되거나 장년층이 됐을 때 카카오뱅크 이 플랫폼 문화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속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계속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상장한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리바바 이거 못했죠. 엔트그룹 그 상장 못했잖아요. 엔트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 상장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희소성이 있어요. 이거 정말 생소한데 이런 기업이 전 세계에 없는데 상장을 했네. 그럼 뭔가 좀 약간 또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흔하면 그냥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종합해 보면 카카오뱅크 저는
공모주 청약 분명히 흥행할 것 같고 이 리포트와 좀 별개로 첫날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 매매 전략 관점에서는 첫날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장기 그래요. 투자를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는 조금 곤란한 네, 상황이 생길 곤란해. 것도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카카오뱅크 싼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예,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알리바바, 그러니까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 처음에는 IT 네, 쪽으로 봐서 네. 엄청난 그 밸류를, 프리미엄을 네. 받았었다가 중국 정부에서 브레이크 네, 걸면서 브레이크 그냥 걸어버렸죠. 일반 은행으로 평가해 버리니까 네, 가치가 네. 확 낮아졌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 정도 그런 그 거 정도는 같잖아요.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카카오뱅크 첫날 주가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팔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 따상을 간다거나 그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첫날 오를 때 좀 잘 수익 실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이런 그러니까 저도, 케이스가 예, 맞아요. 처음이라 예.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근데 어떻게 저도 움직일지. 정말 참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는 또 예. 이거에 대한 기대감, 카카오 주주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그죠, 텐데. 높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사실 요새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오른 것도 있죠, 물론. 그럼 많이 물론, 올랐죠. 예, 그것도 하나 있겠지만 카카오페이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렸어요. 페이 공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예, 그러니까 공모가가 제시한 것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을로 연기됐잖아요, 상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차질을 빚으니까 투자 심리가 한번 얼어붙었고 거기다 카카오뱅크도 이거 지금 18.5조인데 이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한 증권사에서는 또 갑자기 2만 원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카카오 이 주가에도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좀 당분간은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에 상장하고 나서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좀 카카오는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사실 카카오가 올해 2배나 올랐어요. 주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까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그 관련 이슈 이것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좀 상승하지 않겠냐. 네, 그때 이제 좀 그랬어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흥행이 약간 제동이 걸리면서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요 이게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재미없는데 한 달 전에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이미 예, 반영이 그 이미 됐다. 반영해버렸어요. 그때 17만 3천 원 가면서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장은 별로 안 가는데 카카오 혼자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네이버도 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네이버도 야 너 여기 끼지 마. 나 혼자 날아갈래. 시가총액 3등 해버렸잖아요. 네이버 제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까지 펼쳐질 정도로 그냥 그때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네이버가 좀 더 편안할 거는 같다. 네이버는 상장 이슈도 없고 이런 이벤트가 사실 없는 대신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대신에 안정적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그걸 너무 빨리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가는 조금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급 나간다가 아니라요. 좀 옆으로 이렇게 좀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한 14에서 16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카카오가 여기서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요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생겨야 돼요. 그렇죠. 네이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네이버가 못 갔던 것도 있지만 제페토 때문이에요. 제페토. 메타버스가 붙어버리니까 스토리가 생겨버리니까 가는데 카카오는 지금 약간 뭐가 없어요. 재료 공백 상태. 약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좀 약간 소강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분들이나 이렇게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주식자한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가라는 거는 새로운 걸 원해요. 올라가려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횡보하는 거예요. 근데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제가 보시라는 게 막 빠져요. 팔고 싶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게 있나? 그러면은 사실은 걱정할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제가 조금 톤은 좀 그런데 여기서 급 나간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급등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은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약 계획 있으신 분들 그리고 카카오 주주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아까 나온 질문 중에 그 SKC, SKC. SKC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나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고민할 게 있나요? 최근에 사셨나? 아니 근데 이거를 비싸게 사신 정말 비싸게 사신 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은 조금 밀렸으니까 고민되시겠지만 이 기업이 주가가요 그 작년 코로나 때 얼마였냐면요 27,000원대였거든요. 지금 16만 원이에요. 와, 얼마? 8배 올랐어요. 8배 엄청 오른 올랐네. 기업을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당장 더 이상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8배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는 되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SKC는 지금 이게 급하게도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이런 2차 전지 같은 소재 업체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막 많이 가요. 뛰었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SKC는 잘 안 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은 거죠. 마치 그 카카오랑 네이버처럼 카카오 막 날아갈 때 네이버 안 갔지만 결국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 그런 시각처럼 SKC 좋게 보시는 게 맞고요. 모멘텀이 전혀 끝나질 않았어요. 동박 여전히 공급 부족하고 SK그룹이 친환경 소재라든가 핵심 소재 투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새. 근데 SKC가 하는 게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되게 지금 이 두 가지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모멘텀은 앞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SK그룹이 뒤에 있다는 것만 봐도.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배 올랐잖아요. 주가 8배 올랐기 때문에 한두 달 기간 조정은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절대 뭐 팔거나 그런 조정이 아니라 그냥 좀 쉬어가는 조정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SK케미칼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 자회사 상장하고 그냥 망가져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이 그 올해 초에 이게 주가가 작년에요. 그러니까 올 초에 그 작년에 그 백신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 나서 그때 8만 원대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초에 얼마까지 갔으면 46만 원 갔었어요. 엄청 올랐네요. 왜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사이언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근데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바이오 사이언스를 케미칼을 산 이유는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절대적인 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카카오뱅크 물론 중요하지만 카카오뱅크가 100%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SK케미칼에서는 너무 비중이 컸던 거예요. 이 기업이 상장하니까 수급이 바이오 사이언스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냐? 24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케미칼이 올라갈 만한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파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미 바닥은 찍었으니까. 다만 SK케미칼이 올라가려면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분가치 이상으로 뭔가 좋은 모멘텀이 나오든가 SK케미칼 자체 사업, 화학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이 나와서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 할 거면 뭐 굳이 뭐로 SK케미칼을 사냐.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이 시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냥 지금 이미 빠졌기 때문에 파시란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보유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주가가 언제 제대로 상승을 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인내하실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녹십자 아주 애가 타시는 분 녹십자도 이 백신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진짜 안 가요. 저번에 한번 녹십자도 한번 그 모더나 뭐 수주 얘기 나와가지고 그때 40만 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왔는데 2분기 실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 나온 추정치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반영을 하고 있고 녹십자는 근데 SK케미칼하고 다른 게 녹십자는 자체적으로 그냥 백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할 텐데 아직은 없어요. 당분간. 근데 우리는 이제 백신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고 녹십자는 백신 잘 만듭니다. 원래 그 예전부터 독감 백신으로 유명했던 기업이고
거기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모더나 백신이 될지 화이자 백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 체결 맺은 건 아닌데 언제든지 그 백신 그 완제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술력은 있더라고요. 거기 이 병에다가 백신 원액을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백신 CMO 능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조금만 더 저는 좀 기다려 보자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무도 기대감이 없는데 지금 주가에서 매도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신세계그룹이 그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가 된다 이런 뉴스가 네네네. 나와요. 그리고 또 기업 공개도 할 것이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최대 주주에 지금 오르게 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50%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몇백억 정도 이익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지분을 100% 다 인수한대요. 나머지 50%까지. 그러면은 100% 인수를 하게 되면 이마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지분을 갖잖아요.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체 매출 이익이요 다 연결로 잡혀요. 그럼 굉장한 매출 증대 그렇죠. 효과. 이게 연간 스타벅스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 버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마트 실적에는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 이게 진짜 100% 자회사가 돼버리면 지금 이마트가 1년에 버는 돈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25%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이게 무시 못할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24조 원 정도 1년 매출인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올해 예상이요 2조 정도 매출 예상이에요. 10% 정도 달하는 거죠. 굉장한 지금 그 이익과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걸 반영해서. 근데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쨌든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4년 후에 한다고 합니다. 당장은 뭐 아니에요. 한참 후의 얘기네.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이제 받고 이 중에 30% 있죠. 이거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을 해요. 그럼 싱가포르 투자청이 GIC라고 하는데 얘네가 30% 갖고 70%를 이 신세계가 갖는 거죠. 그룹이. 근데 그렇게 돼도 어쨌든 이마트 주가에는 호재예요. 왜냐? 이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이익을 다 잡아버리거든요. 70%, 50% 이상이면 연결 이익으로 잡아요. 다. 예.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마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는 나왔다. 다만 지금 이마트가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면 스타벅스 코리아 뭐 인수하고 이건 좋은데 이베이 코리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수해가지고 성장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지금 솔직히. 근데 아니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내년 내후년 돼봐야 성과 나오거든요. 그렇지. 뭐 아니 지금 한 분기 앞것도 자꾸 틀리는데. 네, 이거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주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정용진 부회장을 믿고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마트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신선식품만 가지고 안 된다. 온라인 지금 어차피 오프라인은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 쿠팡 인수할 것도 아니고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 잘한 것 같다.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 오프라인만 가지고 앞으로 높은 PER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쓱닷컴 그 상장하려면 또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매출이 그래서 훨씬 이베이 코리아 커졌지.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난 2년 정도 더 봐보겠다.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이 없고 아 진짜 이베이 코리아 왜 인수를 했지? 이거 또 적자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네이버 쿠팡이 앞에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다고 따라잡을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돼요. 그럼 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에요. 그 어떤 애널리스트, 어느 전문가, 심지어 정용진 부회장도 앞날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해서 2년 후에 성공할지 안 할지를 정용진 부회장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성공할 거기 때문에 인수를 한 자신이 거지만 있으니까 일단 하겠지. 하겠지만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길 저도 좀 바라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주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하고 이마트를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는 호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 호재로 만약에 작용을 하거나 혹은 예. 악재가 되거나 했을 때 주가 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이마트일까요? 신세계일까요? 이마트죠. 이마트. 이마트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추매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 네. 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 이게 초도 물량이 전작 대비 10배 이상 늘린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1년에 2번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는데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잖아요. 노트가 안 나오니까 노트를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건데 근데 갤럭시 Z 폴드하고 갤럭시 뭐 Z 플립 3인가요?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두 가지 모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낮췄고 199만 원까지 낮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우리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보면 여기 그 카메라에 구멍 하나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이거 없대요. 이번에 그래요? 없이 나온대요. 이 밑으로 넣어버렸대요. 구멍을 안 보이게.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이 또 탑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게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 아이폰한테도 요즘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고 첩첩산중. 그러니까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인텔은 그 뭐지? 그거 인수한다 그러고. 인텔이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파운드리 걱정이 쪽에서. 큰데 거기에 스마트폰도 이 애플한테도 자꾸 밀리는 상황에다가 폴더블 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폴더블 폰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해야만이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이 나올 텐데 이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잘 팔려야 돼요. 안 팔리면 이 스마트폰 이 폴더블도 이게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먼저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끌어가는 제품이 흥행이 실패해버리면 타격이 2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고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전작보다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글도 만든대요. 뭐 그런 얘기 있고 애플 또 중국 업체들 화이 이런 기업들까지 계속 좀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은 염두를 해두시되 그래도 나오고 나서의 판매 데이터는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뭐 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호재가 나와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뭘 이게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빠지진 않는데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 한 임원분이 지금 가격대에 장내 매수했더라고요. 아. 왜 샀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임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78,000원대에 저가 매수한 거는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내부자분들이 더 많이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저 대표나 대표나 회장이 이런 거, 예. 쫙 사줘야 사주면 참 좋죠. 딱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예.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삼전 그러니까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선매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확인을 하고 지금은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을까요? 저는 지금은 사도 된다고 지금은 사도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시기를 모르니까 좀 답답하지만 지금 모든 악재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 왜 안 가는지는 진짜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새로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IR을 할 텐데 그때 한번 이제 조금 기대감을 높여보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지금 네, 시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미국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는데도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좀 되게 좀 정말 강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예, 이제. 미국의 그 IT 근데 미국도 되게 좀 시장의 질은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무솔림으로 그 큰 기업 몇 개만 가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 몇 개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훈풍이 안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1150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환율이 꺾여야
증시가 우리나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좀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에다가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최근에 워낙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쳤고 거기에 외국인들 자꾸 팔고 기관도 주식을 잘 안 사요. 그리고 선물 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외국인들이 너무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선물 매수 매도를 너무 심해요. 과격하게 하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000개 산 날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네, 목요일 그 7월 22일 날. 예. 그래서 증시가 한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10,000개를 팔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연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증시가 외국인들 뭐 팔아버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 이거, 매도가 예, 쫙 나와버리니까. 개인들이 방어하기도 좀 역부족이고. 그래서 오늘 개인은 많이 사지만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이게 겹쳐서 증시 부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여기서 뭐 저는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한 하방 압력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수 오늘은 좀 반등하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증시가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괜찮아요. 아까 현대글로비스는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3%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신작 게임 출시 앞두고 있는 NC소프트는 이틀째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업들은 다 빠지는데 한마디로 오늘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LG화학도 빠지고 자동차도 좀 지지부진하고 좀 계속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경기 민감주까지도 대부분 좀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특히 프로그램 매도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떨어질 수밖에 예. 없죠. 그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지난주에 그 아시겠지만 카카오 이제 상장 이슈로 카카오뱅크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4% 급락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또 하락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러나 형님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점점 하락폭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오늘 실적 발표했던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좋은 이 전망치가 좋은 건지 어쨌든 오늘 주가가 무려 10% 예 엄청나게 지금 오르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52주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분기 그 영업이익이 97% 증가한 것으로 좀 나온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세네. 215억 정도. 예. 그래서 되게 좀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좋게 나왔고 거기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기업은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2분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LNF나 에코프로는 오늘도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이쪽 섹터 좋고 그다음 오랜만에 MC넥스 예, 자율주행 카메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도 모처럼 좀 반등이 나왔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안 좋고요. 특히 바이오가 좀 오늘 안 좋고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지난주엔 좋았는데 오늘 일부 또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지만 그러나 그 주요 바이오나 반도체 섹터가 일부 지금 빠지면서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반등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또 너무 선물 플레이 이게 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가 급락을 할 만큼 기초 체력이 약하거나 이익이 꺾이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유동성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3,200을 저점으로 한 3,300을 고점으로 한 그런 장세가 뭐 계속 한 달 정도 더 펼쳐진다고 생각하시고 좀 오늘 또 짜증 나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3,200에 근접하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좀 지금은 반대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그렇고 뭐 이번 주 혹은 이번 달 그러니까 8월까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시장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면서 쳐다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조정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음향 때문에 초반에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